쫌생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친척 10명이 모인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잔치상 위에는 반찬 하나 없이 흰쌀밥만 50그릇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연봉 5억짜리 남편이 던진 돈은 고작 5만 원. 그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쳤냐? 집안 망신을 시켜.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죠. 그날 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하은이는 두고 신분증도 핸드폰도 돈도 빼앗긴 채 갇혀있던 저는 어느 금요일 밤 슬리퍼 차림으로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살 딸을 등에 업고 비닐봉지 하나만 든 채로. 그리고 그 밤 50개에서 시작된 전쟁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밥솥 2개와 냄비 3개를 총동원해서 쌀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늘은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아침 준혁이 식탁 위에 지폐 한 장을 던졌습니다. 구겨진 5만 원짜리 한 장이 밥그릇 옆에 떨어졌죠. 야, 이걸로 우리 어머니 칠순상 제대로 차려내. 친척들 50명은 오니까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고. 저는 그 돈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5만 원으로 50명분 한식 뷔페를 차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5만 원으로 50명을 어떻게 대접해? 요새 물가가 얼만데 쌀값 대기도 빠듯해. 준혁이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획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능력껏 해봐, 능력껏. 살림하는 여자가 그 정도도 계산 못해? 못하겠으면 네가 빌려서라도 하든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어머니 기 안 죽게 체면만 딱 세워놔. 알았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 5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죠. 매달 30만 원으로 새 식구 살림을 꾸렸으니까요. 준혁이 나간 뒤 시어머니 박순옥이 거실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손가락을 꼽으며 메뉴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잘 들어라. 잔치상에 잡채 빠지면 동네 망신이나? 불고기는 고기 좋은 놈으로 넉넉히 재우고 저는 손 많이 가도 5종류는 부쳐내야지. 과일도 구색 맞춰서 3가지는 올리고 떡도 말랑한 놈으로 두어 상자 맞춰라. 그래야 내 아들 체면이 서지 않겠냐?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요즘 애호박 하나에 몇천 원씩 하는데 고기랑 떡까지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구, 저 살림 머리 없는 것 좀 봐. 내가 너만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동네 잔치를 치렀어. 요즘 애들은 게을러서 돈만 쓸 줄 알지 아낄 줄을 몰라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제 말이 끝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저는 5만 원을 쥐고 대형마트 폐점 시간에 맞춰 할인 코너를 돌았습니다. 쌀 한 포대와 계란 한 판을 카트에 넣자 이미 4만 원이 넘었죠. 반찬 재료가 놓인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하나도 담지 못하고 쌀만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원이 쌀 포대를 찍으며 올려다 봤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저는 쌀밥만 짓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 반 포기와 계란 몇 알로 반찬을 만들어 봤지만 50명분에는 어림도 없었죠.
흰쌀밥을 고봉으로 수북하게 담은 그릇 50개가 식탁과 거실 바닥 위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오전 11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큰언니뻘 되는 친척 어른이 잔치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순호가 이게 대체 뭐다냐? 상 위에 웬 허연 밥그릇만 이렇게 줄을 서 있어? 반찬은 어디 가고 맹밥만 있는 게야?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치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맹랑한 년이 내 칠순을 아주 망쳐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에 밥만 덩그러니 내놨어요. 준혁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팔을 부러뜨릴 듯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나 엿먹이겠다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저는 준혁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5만 원 던져주면서 50명 먹을 뷔페 차리라며 5만 원으로 쌀 사고 나니까 10원짜리 하나 안 남더라. 이 구두쇠 쫌생아, 네가 사람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거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10명의 시선이 준혁에게 화살처럼 쏠렸죠. 준혁의 얼굴이 대추빛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큰언니뻘 친척의 남편이 기가 찬다는 듯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자네 제정신인가? 요새 5만 원이면 둘이 가서 고기 한 판 먹기도 힘든 돈인데 그걸로 50명 잔치를 하라고? 자네 대체 마누라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주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준혁은 입만 벙긋거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팔을 다시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잠갔죠. 너 미쳤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정도가 있지. 당장 내일 짐 싸서 나가. 하은이는 절대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고. 거실에서 신우이 서윤이 급하게 어딘가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출장 뷔페죠? 지금 당장 50인분 배달 안 돼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잠긴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이 결혼이 끝났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파하고 친척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서윤에게 전화로 소리를 질렀죠.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저 망할 년을 당장 내쫓아야지. 내가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시어머니 잔칫날에 밥그릇만 내밀다니 천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하은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꺽꺽거리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저는 이불을 걷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은이를 껴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6살의 제가 떠올랐죠.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열겠다고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놓았던 시절이었죠. 그 식당의 레지던트였던 준혁이 자주 왔습니다. 진수 씨,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평생 당신이 해주는 밥만 먹고 살고 싶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전부를 줬습니다. 프로포즈할 때 준혁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편하게 쉬어. 일도 그만두고 나만 믿어.
그 달콤한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결혼 직후 준혁은 제 통장과 카드를 모조리 뺏어갔습니다.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잖아. 의사인 내가 관리하는 게 우리 가족 위해서 훨씬 효율적이야. 돈 필요하면 말해. 처음에는 생활비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짐 싸서 들어온 뒤로는 딱 절반인 50만 원으로 줄었죠. 야, 며느리가 돈 맛을 알면 밖으로 나도는 법이다. 여자는 그저 집에서 손바닥만 한 돈으로 알뜰살뜰 살아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50만 원이면 차고 넘친다. 하은이가 태어난 뒤에는 기가 막히게도 30만 원이 됐습니다. 애 기저귀 값이랑 분유는 내가 인터넷으로 최저가 골라서 따로 사줄게. 그러니까 밥값은 30만 원 안으로 해결해. 알았지? 저는 그때마다 바보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내서 반항하지 못한 제가 결국 오늘의 이 비참한 참극을 만든 거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구멍난 양말 뭉치 속에 몰래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딱 23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감시를 피해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갔을 때 영수증 없는 좌판 할머니들에게 깎아달라 소리도 못하면서 100원, 200원씩 피눈물 나게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어머니가 영수증 품목 하나하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잔돈까지 다 챙겨갔지만 시장 바닥에서는 그 눈길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이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 한다며 억지로 인연을 끊게 만든 뒤로 어머니의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호음 대신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무릎 수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살던 집 전화도 정리했다는 풍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어제 일은 싹 잊었다는 듯 뻔뻔하게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중으로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석고대죄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알았어?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 새끼 애미니까 내쫓지는 말거라. 짐승도 제 새끼 키우는 정은 있는 법이니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방 안에서 엄마 하고 저를 찾는 하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에서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빌었으니 됐다만 앞으로 반찬값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라. 살림도 못하는 년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 죽겠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벌어서 먹이든 굶기든 해. 생활비를 아예 단 1원도 주지 않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고픈 하은이가 제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하은이 배고파. 맛있는 거 줘. 냉장고를 열어보니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 잔치 치르고 남은 누런 찬밥 몇 덩이와 김치 찌꺼기뿐이었죠. 저는 찬밥을 뭉쳐 작은 주먹밥을 만들어 하은이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두 손으로 주먹밥을 꼭 쥐고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몰래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2,600원을 내고 돌아와서 봉투 속 돈을 다시 세어보니 이제 22만 4천 원 남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와 하은이는 천천히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탈출하겠다고. 다음 날 준혁이 출근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리를 확인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하은이 옷가지 두어 벌과 예방접종 수첩, 그리고 제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가방 맨 안쪽에 밀어넣고 지퍼를 잠갔죠. 하은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TV 소리에 묻혀 발소리를 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죠. 하은이 어린이집에. 가방은 왜 그렇게 커?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열자 하은이 옷가지와 신분증, 비상금 봉투가 쏟아져 나왔죠. 역시 도망칠 속셈이었구나. 이것 봐라. 시어머니가 신분증과 비상금 봉투를 움켜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하은이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죠. 아이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것이 하은이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 빨리 와봐. 준혁이 병원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바꿨죠. 다시 이런 짓 하면 하은이는 영영 못 볼 줄 알아. 그러고는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자기 차 열쇠와 함께 주머니에 넣더니 그대로 다시 출근했죠. 신분증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갇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동안 저는 유령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쓸고 시어머니 점심을 올리고 간식을 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죠. 유일한 외출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카트에 뭘 넣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산이 끝나면 영수증을 대조한 뒤 거스름돈까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했죠. 마트로 가는 길에 아파트 경비원 이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해서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마트까지 이어졌죠. 바깥에서 보면 자상한 시어머니와 조용한 며느리였을 겁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3분이었죠. 저는 마트 입구 공중전화로 뛰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옛 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수빈이의 번호를 떠올리며 눌렀죠.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수빈아, 나 은서야. 전화기 너머로 수빈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 남편이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준혁이 제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전화도 사람도 모든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하은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면 하은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 방으로 숨었습니다. 밤마다 잠꼬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원할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죠.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혼자 구석에만 앉아 있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15층 아래가 내려다 보였죠. 가로등 불빛이 까마득하게 멀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엄마. 방 안에서 하은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죠. 이 아이가 나를 부르는 한 그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관절이 아프다며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오늘 장은 혼자 갔다 와. 무릎이 안 꺾어져.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담임 김지연 선생님이 하은이를 맞았죠. 저는 선생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집에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연 선생님이 저를 교실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혹시 여성긴급 전화 1366 아세요? 선생님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검색하더니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고 또 접어서 하은이 어린이집 가방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죠. 어린이집을 나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따라온 건 아닌지,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종이 한 장 숨기는 일이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하은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방에서 코를 골았죠. 저는 살금살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집 전화기를 들고 1366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여성긴급 전화 1366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핸드폰이랑 신분증을 빼앗겼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아이가 있는지, 폭력이 있었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상담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피난처 2곳에 확인해 봤는데요. 한 곳에 자리가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입소 가능하세요. 수화기를 쥔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다 전화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이요. 내일 소풍 준비물 확인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준혁에게 전화했죠. 이것이 몰래 전화하더라. 어린이집이라는데 수상해. 다음 날 집 전화기가 시어머니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와이프가 좀 불안정해. 우울증인 것 같은데 괜히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고. 준혁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정신건강의학과 후배에게 말했죠. 형, 필요하면 제가 소견서 한 장 써드릴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소견서가 어떤 무기가 되었는지 알게 됐죠. 전화기를 빼앗긴 뒤 저에게 남은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하은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연 선생님에게 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제가 피난처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집 전화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쪽지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연락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수요일 하은이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네가 다녀와라며 손을 내저었죠. 저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전화기를 내밀었죠. 피난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요일 밤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밤 10시요. 하은이랑 둘이 나가겠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후문으로 나가고 대로변에서 피난처 차량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고인 것을 닦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 하은이 손을 잡고 걸으며 아파트 후문 위치와 비상계단 입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은아, 금요일 밤에 엄마랑 재미있는데 갈 거야. 비밀이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밀? 비밀 좋아.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음은 없을 테니까요. 금요일 밤 10시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코 고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가 잠든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업었죠. 비닐봉지 하나에 하은이 옷 2벌과 예방접종 수첩만 넣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현관이 아닌 베란다 쪽 비상문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왔죠. 하은이가 잠결에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콘크리트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찰싹거리는 소리가 새벽 계단통에 울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죠. 서윤이었습니다. 준혁의 여동생 신우이 강서윤이 로비 소파에서 일어나며 저를 봤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잡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서윤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 내 차 태워줄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서윤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업은 채 서윤의 뒤를 따랐죠. 차 뒷좌석에 하은이를 눕히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연 선생님한테 연락받았어. 오늘 언니가 나간다고. 서윤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오빠가 언니한테 하는 짓 다 알고 있었어. 서윤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 끊으라고 한 것도 친정 연락 못하게 한 것도 다 알았어. 근데 나도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머니는 오빠한테만 다 해줬고 나는 눈치만 봤지. 오빠한테 뭐라고 하면 어머니가 난리를 치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이 가족 안에서 서윤도 또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입을 막고 살아온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내리지 않고 핸들을 잡은 채 말했죠.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언니 미안해.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피난처 입구에서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윤서 씨 맞으시죠?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피난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피난처에서 받은 임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빈 방을 발견한 모양이었죠.
준혁에게서 12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습니다. 하은이 데리고 어디 갔어? 유괴로 신고한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지. 각오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안았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도왔지? 네가 가족을 배신한 거야. 아버지 산소에 맹세해.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저 때문에 서윤까지 궁지에 몰린 겁니다. 미안함과 불안이 뒤섞여서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처 생활 3일째 소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법률 상담해 주실 분이 오셨어요.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서류 가방을 옆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도윤 전직 변호사이자 여성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도윤 선생님이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 듣고 나서 정리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직후 통장을 빼앗긴 일, 생활비가 30만 원으로 줄어든 일, 친정과 연락이 끊긴 일, 칠순잔치에 5만 원을 받은 일. 2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죠. 도윤 선생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서 씨, 남편분이 한 건 경제적 학대예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죠. 맞은 적은 없으니까요. 때린 적은 없는데요.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돈을 안 주고 바깥과 연락을 끊고 신분증을 빼앗는 것도 다 폭력입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이혼도 양육권도 다 가능해요. 도윤 선생님이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7년 동안 삼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30분을 울었죠. 도윤 선생님은 물 한 잔을 건네고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겨우 눈물을 닦자 말했습니다. 울고 나면 싸울 준비를 합시다. 그 무렵 준혁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지인 변호사 최연우를 통해 법원에 서류를 냈죠.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후배가 써준 소견서를 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양상을 보인다. 준혁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피난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피난처 소장님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은서 씨, 건물 근처에 수상한 남자가 차 안에서 이쪽을 촬영하고 있대요. 근처 가게 주인이 알려줬어요. 도윤 선생님이 즉시 결정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운영하는 자활센터에 임시 거처가 있어요. 오늘 밤에 옮깁시다. 저는 또 하은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한밤중이었죠. 피난처에서 자활센터까지 가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활센터에 도착한 첫날 도윤 선생님이 작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주소는 등록되지 않은 곳이에요. 당분간 안전해요. 하은이를 재우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은이 옷 2벌과 예방접종 수첩. 그게 전부였죠.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 선생님이 저를 센터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입소한 분들이 15명이에요. 식사를 맡아볼 생각 없어요? 이력서에 식품 영양학 전공이라고 써 있던데.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남은 재료라곤 된장, 두부, 계란, 시금치, 콩나물, 무 정도였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3가지를 무쳤습니다. 15명분 상을 차려 식당에 내놓았습니다. 한 여자분이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런 밥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그 말에 저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밤에 하은이에게 말했죠. 엄마가 오늘 많은 사람한테 밥을 해줬어. 하은이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새 번호를 만들어서 보낸 거였죠. 언니 미안해. 오빠 서재 책상 2번째 서랍에 통장이 여러 개 있어. 언니 이름으로 된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최근에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서류를 본 것 같아. 도윤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은서 씨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남편이 몰래 관리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부동산 명의를 옮긴 건 더 큰 문제예요. 선생님이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전략을 짜기 시작합시다. 자활센터 생활 2주째 되는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보서였죠. 준혁이 낸 임시 양육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 선생님이 통보서를 읽고 저를 봤습니다. 이 싸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저는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법으로 맞서는 날이 정해진 거였죠.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도윤 선생님이 소개해준 국선 변호사 한정민이 제 옆에 서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옆에는 변호사 최연우가 서 있었죠. 준혁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항상 고개를 숙였는데 그날은 숙이지 않았죠. 한정민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은서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입니다. 유기가 아닙니다. 최연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은서 씨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죠. 이 소견서는 이은서 씨를 직접 진료한 적 없는 의사가 남편의 말만 듣고 쓴 겁니다.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판사가 양쪽 서류를 번갈아 읽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죠. 현 시점에서 아이의 양육 상태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분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유지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재판에서 양육 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당장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준혁이 걸어왔습니다. 양복 단추를 풀며 저를 봤죠. 이번엔 네가 이긴 것 같지? 길게 보자. 준혁이 돌아서며 최연우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지 일주일 뒤 도윤 선생님이 자활센터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용 밥솥과 넓은 조리대가 놓인 공유 주방이었죠. 여기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때요? 센터 소속으로 시작하면
기본 수당도 나오고 저는 주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밥솥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떠올랐죠. 하은이가 맨날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하은이네 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 선생님과 함께 주민센터에 갔죠.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당일 나오는 임시 신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장고 0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습니다. 0원이었지만 그건 처음으로 제 것이었죠. 도윤 선생님이 연결해준 자활센터 창업지원금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쌀과 기본 식재료, 도시락 용기를 샀습니다. 하루 20개를 만들기로 했죠. 매일 아침 7시 반에 하은이를 자활센터 근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공유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죠. 도시락 20개를 싸서 센터 근처 오피스 건물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제 도시락이요. 5,000원입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죠. 첫날 팔린 도시락은 3개였습니다. 남은 17개를 저녁에 하은이와 둘이 먹었죠. 내일은 더 팔리겠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하루 판매량이 5개에서 10개 사이를 오갔습니다. 재료비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죠. 그때 센터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시식용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60대 할머니가 안쪽에 앉아 있었죠. 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수제 도시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말순 할머니가 뚜껑을 열고 밥 한 술을 떴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죠. 아가, 이 밥 어째 우리 엄마 밥맛이네.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가 매일 3개씩 주문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말했죠. 저기 도시락 먹어봐. 내가 60년 밥 먹으면서 이런 밥은 처음이야. 할머니의 입소문은 근처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학원가 강사들에게 퍼졌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죠. 한 달째 후반에 접어들자 하루 주문량이 40개를 넘겼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전반 2주는 부진했고 후반 2주에 주문이 몰렸죠. 총 매출 약 330만 원에서 재료비, 용기가, 주방 사용료를 빼니 손에 남는 돈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에 넣었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내 이름으로 번 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6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그 무렵 준혁은 사설 탐정을 통해 제가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죠. 거짓골로 길에서 밥 팔고 다닌대.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야 했어. 하은이만 두고 쫓아냈어야 했다고. 준혁은 변호사 최연우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명의를 어머니와 먼 친척에게 옮기고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매매 계약을 진행했죠. 도윤 선생님과 한정민 변호사는 매주 한 번 만나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윤이 몰래 보내준 통장 정보와 부동산 이야기를 근거로 법원에 준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신청도 넣었죠. 도윤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업도 키워야 해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한 발 한 발 같이 가면 됩니다. 사업 2달째 자활센터에 있던 박미선이 찾아왔습니다. 28살 남편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채 센터에 온 여자였죠. 언니, 나도 좀 도와줄게.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어. 미선이가 배달과 포장을 맡았습니다. 요리는 못했지만 도시락을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싸고 자전거로 배달을 뛰었죠. 미선이가 합류하면서 하루 생산량이 60개를 넘겼고 배달 범위도 옆 동네까지 넓어졌습니다. 2달째 월 순수입이 250만 원을 넘었죠. 미선아, 너도 나중에 내 이름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어. 미선이가 도시락 용기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보면서 배우고 있어. 언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린이집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여자. 저는 걸음을 멈췄죠. 엄마. 친정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은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자 7년 동안 삼킨 것들이 다시 올라왔죠. 어린이집 앞에서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 선생님과 도윤 선생님이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네가 나를 버린 줄 알고 매일 울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은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엄마는 시어머니가 3년 전 제 핸드폰에서 친정 연락처를 다 지우고 어머니에게는 제가 연락을 끊었다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요양병원 퇴원하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나가고 언젠가 은서한테 주려고 모은 거다. 봉투 안에 구겨진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죠.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도시락 사업을 키우고 이혼 소송 비용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보다 더 큰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뒤 주민센터에서 정식 주민등록증을 수령했습니다. 내 이름이 박힌 신분증을 손에 쥐었죠. 신분증, 통장, 사업 수익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하나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달째 저는 자활센터 근처 상가 지하 1층에 공유주방을 빌렸습니다. 독립 출입구가 있어서 새벽에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죠. 20평짜리 주방에 산업용 밥솥 2대와 조리대를 들이고 미선이와 함께 하루 100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은이네 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날 등록증을 액자에 넣어 주방 벽에 걸었죠. 결혼 7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벽에 걸린 액자 안에 이은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말순 할머니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가 드디어 가게 냈네. 대박 나야 된다. 대박. 할머니가 화분을 주방 입구에 내려놓으며 웃었죠. 그 화분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개업 소식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쓴 글이었죠. 5만 원으로 잔치상을 차려야 했던 여자가 만드는 정성 도시락. 그 글이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죠. 기사 제목은 경제적 학대를 이겨낸 도시락 창업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150개까지 늘었죠. 미선이와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침 7시 반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건 친정어머니가 맡아줬죠. 어머니가 근처에 방을 얻고 가까이 살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한 달 뒤 이혼 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법원에 냈죠. 7년간 월 30만 원만 받은 생활비 내역, 친정과의 연락이 끊긴 정황, 1366 상담 기록, 피난처 입소 기록. 준혁 측 변호사 최현우가 반박했습니다. 이윤서 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아이를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피난처 소장, 도윤 선생님, 지연 선생님의 서면 증언을 꺼냈죠. 이윤서 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 학대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피난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정민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법원을 나서는데 준혁이 복도에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합의하자. 하은이만 나한테 보내면 1억 줄게. 저는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7년 동안 그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죠. 하은이는 내 목숨과도 안 받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죠. 복도 끝에서 도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업 수익이 월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자활센터를 나와 하은이와 함께 살 원룸을 구했죠. 15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하은이가 빈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엄마가 번 돈으로 구한 우리 집이야. 하은이가 깔깔대며 방 안을 굴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했죠. 그날 저녁 새 밥솥으로 밥을 짓고 반찬 4가지를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하은이가 밥 한 술을 뜨더니 씹으며 웃었죠. 엄마,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5만 원으로 맨밥 50개를 지었던 그날의 밥과 지금의 밥이 같은 쌀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죠. 그 무렵 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제 사업장 주소와 납품처 목록을 알아내게 한 뒤 제3자 이름의 전화로 납품처에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죠. 그 도시락 업체 사장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일주일 사이에 오피스 빌딩 3곳과 학원과 납품 2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150개에서 80개로 뚝 떨어졌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해지한 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준혁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이 시킨 사람이었죠. 한정민 변호사에게 알리자 바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 기록을 확보하면 범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매출이 반토막나서 다음 달 월세와 주방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미선이가 도시락 용기를 닦으며 말했죠. 언니, 오프라인이 막히면 온라인으로 가면 되지. 배달앱 넣고 인스타에서 직접 팔자. 미선이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저는 배달앱 3곳에 입점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팔로워는 2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한두 달은 버텨야 했습니다. 재판도 길어졌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 준혁 측이 새로운 주장을 꺼냈죠. 이윤서 씨가 집을 나간 뒤 아이를 피난처와 자활센터를 떠돌게 했습니다. 도시락 장사 수입으로는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가정조사관을 보내
양육 환경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양육권 싸움이 길어질 거라는 뜻이었죠. 원룸을 청소하고 하은이 어린이집 출석 기록과 건강검진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준혁의 강남 50평 아파트와 대학병원 의사라는 직업, 내 15평 원룸과 도시락 장사. 조사관이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도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보는 건 집 크기가 아니에요. 아이와 엄마 사이의 관계, 양육 의지, 그리고 학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은서 씨는 그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한정민 변호사도 준혁의 방에 전화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지된 납품처 담당자들에게서 익명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이 증거를 이혼 재판에서도 쓸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밤에 하은이를 재우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 47만 원. 배달앱 승인은 아직 안 나왔고 인스타 팔로워는 겨우 200명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서 씨, 내일 센터에서 볼 사람이 있어요. 당신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고 돕고 싶다는 분이에요. 이불 속에서 하은이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일도 밥 해줘. 저는 이불을 아이 어깨까지 끌어올렸죠. 이 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는 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로 맞춰둔 알람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자활센터에서 도윤 선생님이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김태호, 48살, 지역사회적 기업지원재단 팀장이었죠. 신문 기사 보고 도시락을 직접 시켜 먹어봤습니다. 맛도 좋고 이야기도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태호 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시면 운영자금 지원에 공공기관 납품 자격도 생기고 직원 고용할 때 지원금도 나옵니다. 사회적 기업이요? 네. 먼저 예비로 등록하시고 6개월 이상 운영 실적을 쌓으면 정식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도윤 선생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은서 씨 사업이 딱 맞아요. 서류 준비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태호 팀장이 건넨 안내서를 읽었습니다. 운영자금 연 2천만 원, 공공기관 납품 자격, 고용지원금.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죠. 도윤 선생님과 미선이가 서류 작성을 도왔고 같은 주에 배달앱 입점 승인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하루 30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준혁의 방해로 떨어졌던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 공유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이었죠. 어머니, 하은이가 갑자기 코피를 많이 쏟으면서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선이에게 나머지 부탁해라고만 하고 어린이집으로 뛰었죠. 하은이가 교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코에 휴지를 대고 있었는데 하얀 휴지가 빨갛게 젖어 있었죠. 하은이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119 구급차에 하은이를 안고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하은이의 맥박을 재며 물었죠. 이전에 코피를 자주 흘렸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하은이 팔에서 피를 뽑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를 멈추게 하는 세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하은이가 입원했습니다.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죠. 의사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피를 멈추게 하는 세포를 몸에서 스스로 공격하는 병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은 자연히 낫지만 하은이는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낫는 건가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오래 갈 수도 있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치료비 견적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 한 번에 80만 원, 한 달에 최소 2번. 거기에 검사비와 진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었죠. 현재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월 순수입 2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주방 임대료 80만 원, 재료비, 그리고 이제 치료비까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접었죠. 하은이가 입원했어. 피를 멈추게 하는 세포가 부족한 병이래. 치료비가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은이를 나한테 돌려보내. 내가 직접 치료하지. 대학병원 의사가 옆에 있는 게 아이한테도 낫지 않겠어? 아이를 볼모로 잡는 거야? 볼모? 아버지가 아픈 딸 치료하겠다는 게 볼모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날 밤 하은이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선생님이 병원으로 왔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센터 비상기금에서 100만 원 꺼냈어요. 이걸로 이번 주 치료비 먼저 내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긴급 의료비 감면 제도를 신청합시다. 선생님 계속 이러면 은서 씨 지금 미안해할 때가 아니에요. 하은이 치료가 먼저예요. 입원 3일째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이었죠. 준혁에게서 병원 이름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된 게 다 네가 데리고 나가서 고생시켜서 그래.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보호자가 놀라서 일어났고 간호사가 뛰어왔죠. 경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죠. 이분 면회를 제안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죠. 아까 병실에 들어왔을 때 하은이 팔에 꽂힌 바늘을 보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 눈물이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양육환경조사 날짜가 하은이 입원 기간과 겹쳤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죠. 조사관에게 병원으로 와달라고 요청합시다. 하은이를 간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공유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아침에 배달을 마친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낮 간병을 교대해줬지만 어머니도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서 있지 못했죠. 저는 오후부터 밤까지 하은이 옆에 붙어 있다가 새벽에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입원 2주째 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탈수에 영양 부족이에요. 보호자분도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팔에 수액을 맞고 있는데 미선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언니, 제발 나한테 좀 맡겨. 도시락은 내가 할게. 언니가 쓰러지면 하은이는 누가 지켜. 미선이가 도시락 만드는 걸 전부 맡겠다고 했습니다. 도윤 선생님도 센터 봉사자 3명을 배달에 붙였죠. 말순 할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몸부터 추슬러. 도시락 홍보는 내가 할게. 상가 전단 돌리면 되지 뭐.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했던 제가 다른 사람의 손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하은이의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만, 5만, 7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때 서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준영 몰래 3번으로 연락해서 병실을 찾아온 거였죠. 오빠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10분만. 서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현금 200만 원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오빠 서재에서 복사해 왔어. 오빠가 해외에 숨겨둔 돈 내역이랑 어머니 이름으로 옮긴 예금,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저는 서류를 넘기며 서윤을 봤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칠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줄게. 오빠가 뭐라 하든 이제 상관없어. 서윤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예전에 피난처까지 태워다 주고 연락을 끊었던 때와는 달랐죠. 내가 7년 동안 모른 척한 값을 치를게. 며칠 뒤 준혁이 서윤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면 너도 끝장이야. 아버지 유산에서 빼버린다. 서윤이 증인석에 설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습니다. 도윤 선생님, 한정민 변호사와 밤늦게 병원 카페에서 머리를 맞댔죠. 서윤 씨가 법정에 서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진술을 받아둡시다. 그리고 증인 보호 조치도 신청하고요. 한정민 변호사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3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수치가 10만까지 올라왔죠. 병원복을 벗기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 정문을 나섰죠.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한 손에는 하은이, 다른 한 손에는 서윤이 가져다 준 서류 봉투를 쥐었습니다. 이혼 재판 마지막 변론이 2주 앞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하은이 치료도 우리 삶도 온전해질 수 있었죠. 재판 당일 아침 하은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하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죠. 엄마, 어디가? 금방 올게.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알 수 있었죠. 잘하고 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반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옆에는 변호사 최연우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죠. 저는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준혁도 저를 봤죠. 7년 동안 늘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는데 그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눈꺼풀이 잠깐 떨렸죠. 한정민 변호사가 서윤이 가져다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돈 내역, 시어머니 이름으로 옮긴 예금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법정이 술렁였죠. 최연우 변호사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복사본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한정민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법원이 명령해서 받아낸 금융거래 자료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여기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서윤의 서류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연우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죠.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죠.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을 보는 준혁의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죠. 서윤의 다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다시 걸어서 증인석에 섰죠.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 강준혁의 동생이고 원고의 시누이입니다. 서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본 것들을 오빠가 결혼 직후에 언니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생활비를 줄이라고 했고 오빠가 그대로 따랐어요. 친정 연락을 끊은 것도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도 다 봤어요. 준혁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원고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어 최연우 변호사를 봤죠. 가족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윤 선생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죠. 미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하은이를 아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번 돈입니다. 아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관리한 것뿐입니다. 재판장이 준혁을 받습니다. 연봉 5억의 수입으로 배우자에게 월 30만 원을 준 것이 정상적인 가정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결혼 7년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친정 어머니와 3년 동안 연락도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에 5만 원을 받고 밥 50개를 지은 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했죠.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요. 재판장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2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죠. 피고 강준혁은 결혼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경제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강하은의 양육권은 원고 이은서에게 부여합니다. 재산은 결혼 기간에 생긴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인 약 3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하며 양육비로 월 300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계단으로 나왔죠. 도윤 선생님, 한정민 변호사, 미선이, 친정어머니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죠. 끝났어요? 도윤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은서 씨. 법원 밖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 옆에 기대어 서서 저를 보자 웃었죠. 언니 축하해. 저는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을 껴안았죠. 네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네가 증인석에 서준 게 다 바꿨어. 서윤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오빠한테서 벗어나려고. 언니가 먼저 보여줬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뒤 서윤을 통해 시어머니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하은이 보고 싶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죠. 전날 밤 하은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도 아픈 사람이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언젠가 원한다면 할머니를 만나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마음 한쪽에 넣어뒀죠. 양육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윤 선생님이 연결해준 나라 지원 의료비 감면도 적용됐습니다. 하은이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죠.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15만으로 올라왔어요. 정상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하은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응. 우리 하은이 아주 씩씩해서 이겨낸 거야. 저는 진료실 의자에서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았죠. 그날 저녁 원룸에서 혼자 밥상을 차리며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맨밥 50개, 15층 베란다.
슬리퍼 차림의 탈출. 22만 4천 원. 첫 달 순수입 160만 원. 하은이의 코피. 법정에서의 마지막 말. 밥을 한술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밥이 처음으로 온전히 제 밥이었죠.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었고 하은이 병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었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정식 인증으로 넘어가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았고 7년간 쌓인 상처가 판결문 한 장으로 아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무엇이 와도 맞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하은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같이 먹자. 저는 하은이 자리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아이가 옆에 앉았죠.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혼 판결 1년 뒤 공유주방 벽에는 액자가 2개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은이네 밥 사업자 등록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였죠. 예비 등록 후 6개월 운영 실적을 채우고 정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죠. 모두 가정폭력을 겪고 자활센터를 거쳐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부주방장이 됐습니다. 새벽에 나란히 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죠. 미선이가 개발한 새 메뉴가 배달앱 후기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역 학교 2곳과 공공기관 3곳에 정기 납품 계약을 맺었고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겼죠. 도윤 선생님이 주방에 들러 액자 2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22만 4천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여기까지 왔네요. 22만 4천 원이 아니라 밥 50개에서 시작한 거예요. 도윤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도윤 선생님의 자활센터와 함께 다시 짓는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학대를 겪은 여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일기 수료식 날 한 참가자가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밥을 누군가 맛있다고 해줬어요. 1년 전 자활센터 부엌에서 15명에게 처음 밥을 해주던 날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던 그날 한 여자분이 울면서 먹었죠.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지역 여성센터에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100명 앞에 섰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남편이 5만 원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밥 50개를 지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잔인합니다. 맞지 않았으니까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꼭 쥐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년 전 도윤 선생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1366에 전화하세요.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언니, 나 오늘 이사했어.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텅 빈 방에 서윤이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내 밥은 네가 지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도윤 선생님에게서도 문자가 왔죠. 오늘 강연 잘했다고 하더라. 은서 씨 이야기가 누군가의 첫발이 될 거예요. 하은이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죠. 수치가 6개월 연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검진을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은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병원 덜 와도 돼? 응. 우리 하은이 씩씩하게 잘 이겨냈으니까. 하은이가 2팔을 벌려 만세를 했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엄마를 걱정하며 잠들던 이 아이가 지금은 병원 복도에서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가게에 들러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죠. 우리 아가 이제 사장님이라 불러야 하나? 미선이는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자기 이름으로 반찬 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보여줬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미선이가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죠. 저는 미선이의 등을 톡톡 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3년 동안 빼앗겼던 할머니와 손녀의 시간을 한 주 한 주 채워가고 있었죠. 공원에서 돌아온 하은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가자. 어머니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끊어놓은 3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사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솥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죠. 반찬 3가지를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도화지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장래희망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큰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서 있었죠. 큰 사람 손에는 주걱이 들려 있었고 작은 사람은 2손을 위로 뻗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엄마처럼 밥 만드는 사람.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테이프를 꾹꾹 눌러 고정했죠. 식탁에 앉아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5만 원을 던지며 뷔페를 차리라던 그날의 밥. 22만 4천 원을 쥐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던 밥. 자활센터에서 15명에게 처음 지어준 밥. 원룸에서 하은이와 둘이 먹던 밥.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집에서 내 아이와 함께 먹는 밥. 모두 같은 쌀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밥이 아니라 나였죠. 엄마, 맛있지? 하은이가 밥풀을 입가에 묻힌 채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하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 맨밥 50개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은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잘 짓는 평범한 엄마였죠.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15층 베란다 앞에서도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을 때도 통장에 47만 원밖에 없던 날에도 그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을 건네준 어린이집 선생님, 로비에서 기다려준 신우이, 울고 나면 싸우자고 말한 도윤 선생님, 배달을 대신 뛴 미선이, 그리고 폐지 대신 급식 도우미를 하며 500만 원을 모아온 친정어머니까지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폭력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주는 것도, 전화를 빼앗는 것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달라진 건 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 누구의 식탁에 오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은서가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